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는지. 아, 공상님 너무 바빠요. 요새 너무 바쁘잖아요. 네. 그쵸? 뭐 한다고 바쁘세요? 며칠 후면은 네. 그 한국사 시험이에요. 아, 지금 이거 방송 나갈 때 아마 다 쳤을 건데 네. 한국사 시험 끝나고 또 전공 발표도 있고 그래가지고 두 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시험은 왜 치시나요? 그 전문연 때문에 전문연이라 하면. 전문연구요원이라고 이제 병역 특례 제도죠. 네. 네. 그래서 한국사 시험하고 그 탭스를 봐야 됩니다. 탭스를 봐서 성적을 한국사는 그냥 당락만 중요하고 네. 탭스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학점이랑 탭스랑 둘이 가산해가지고 네. 줄 세워가지고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탭스는 뭐 네. 전문연구요원을 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군대를 가는 대신에 그- 대학원에서. 네, 그 대체복무죠, 대체복무. 네. 네, 3년 반이었나? 네, 네. 3년이었나? 3년 반이었나?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포항에 한 10년 정도 있게 됩니다. 아. 마치면. 아, 네, 제가 마치면. 지금 7년 정도 있었으니까 네. 이제 병역 특례 시작한다고 하면은 한 10년 정도.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치시기를 아, 네. 바랍니다. 지금 그 근대사 보고 있어요. 근대사. 네. 근대사 재밌죠. 네. 근대사, 지금 네. 청일 전쟁. 청일 전쟁. 청일 전쟁이 딱 나가지고 네. 네. 그 민비랑 네. 고종 그러니까 그 누구야? 고종 아버지, 고종 아빠. 고종 아빠.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랑 민비랑 막 싸우잖아요. 네. 싸우다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납치를 당하고 그 갑신정변 네. 갑신정변 때 납치를 당하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가 실패해가지고 일본군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때까지 딱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네, 약간 쇄국을 해야 된다. 뭐 이랬던 흥선대원군과 네, 또 이제 또 흥선대원군은 또 민비 쪽의 그 세력, 이민 씨의 네. 그 외척 뭐 네. 이런 것들을 또 배제하려고 했고 뭐 그런 저런 정치적인 판단에 네. 나라의 앞날이 좌지우지됐던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근데 사실 네. 당시에 저는 이제 최태성 선생님 강의 듣는데 네, 그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은 당시 정부가 너무 힘이 약해서 네, 그 지역에 대해서 통제력을 거의 다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부가 뭐 외세를 뭐 배척하라고 하든 아니면 개화를 하라고 하든 사실 밑에 민중들에게는 사실 뭐 큰 영향이 그렇게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연장선으로 돼가지고 결국 네. 우리나라가 없어진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뭔가 잘못한 거죠. 네, 잘못 끌어들인 거죠. 네. 그래서 참 중요한 시기인데. 네.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조선이 좀 이제 거의 저물 때가 되었고 조선 시대가 이제 좀 저물 때가 된 상황에서 사실 일본이 이제 당시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나라는 엄청난 대국이고 당시에 좀 청나라도 위기 상황이긴 했지만 둘 사이에서 이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거죠 이제.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것도 그렇긴 한데
약간 뭐 이런 건 좀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사실은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렇죠. 뭐 네. 이런 건데. 네. 그 어떤 혼세의 시기에서 약간 그 조상님들이 뭔가 스마트하게 뭔가 판단을 내렸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지 않나요? 약간 그냥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차지하려고 막 싸우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난 느낌? 그래서 네. 저는 옛날에 사실 흥선대원군을 네. 평가를 흥선대원군의 평가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네. 옛날에 고등학생 때. 그런데 지금 배우니까 네. 좀 이상하네. 왜 개혁의 방향을 저렇게 잡았을까 네, 하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기본적으로 개혁 방향을 잡은 게 그 왕권 강화, 네. 왕권 강화와 뭐 민생 안정 정책을 썼는데 네. 둘이 사실은 뭐 어떤 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 복고적인 성격의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개혁가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오히려 민비가 사실은 마지막에 그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동학농민 운동이 1차 운동이 있고 2차 운동이 있는데 1차에서 이제 그 농민들이 반봉건을 이제 기지로 내걸고 전주성을 점령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하고 청나라에서 우리가 군대를 그럼 파견해서 저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민비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전쟁이 나겠구나.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나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그 동학농민 운동을 한 농민 세력하고 손을 잡았대요. 화해를 한 게 그게 갑신화약인가? 갑머시기 화약인데 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네. 그걸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역사를 그러니까 최근에 배우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그 명성황후가 민비가 전혀 바보가 아니에요. 전혀 멍청한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엄청 똑똑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청나라가 들어올 때 이 민비가 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또 러시아하고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막 좀 끌어들이는 게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빴지만 네. 그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라는 거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배울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뭔 얘기하려고 그랬죠? 평가가 네. 옛날에 보던 거와 지금 보던 거가 좀 막 바뀌었다. 네. 그러게요. 네. 역사라는 것도 참 승자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쓰여진 것들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뭐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겠죠. 다층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네. 네. 요즘 뭐 사는 얘기를 하다가 보니 이렇게 네. 시간이 지났네요. 그 네. EBS 강의를 뭐 공부를 꼭 안 하시더라도 한국사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그냥 십심풀이 삼아서 보셔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었어요. 네, 저도 한국사 공부했었거든요. 고급 한국사도 네.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그쵸. 중급 한국사 공부하고 지금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네. 나중에 심심풀이 삼아 고급 한국사 그냥 틀어놓고 볼까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특히 네. 최태성 선생님 강의가 참 좋죠. 네. 네. 아재 개그만 뺀다. 정말 괜찮습니다. 네, 그건 뭐 애교로 가지고. 네. 저도 그 예전에 유학을 갈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국비 유학생 되려면 한국사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도 정말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뭔가 그 선생님이 좀 이렇게 약간 중립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약간 양쪽의 입장을 다 이제 소개를 하면서 되게 네. 잘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역사를 이렇게 배웠으면 내가 좋아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맨날 연도만 외우고 사건 외우고 이러다가 질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토리텔링 같은 것도 정말 잘해주시고 그쵸. 그 경제, 사회, 문화 뭐 등에 대해서 정치 4개 분야에 대해서
뭐 따로따로 강연하시지만 네 개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런 거를 정말 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렇죠. 재밌어요. 네. 그리고 저희 그 최근에 한 일 중에 하나가 네. 공상님은 그때 그 못 가셨던 것 같은데 네. SF 컨벤션 저는 네. 두 번째 날이었죠. 두 번째 날이었나요? 네. 일요일이었나? 토요일? 이때 아니에요. 이때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전통문화 컨퍼런스 다음 날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때 컨퍼런스 하고 전 내려오고 공상님은 뭔가 서울에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이따가 그때가 그랬군요. 이 날이었어요. 그때군요. 네. 그래서 그 포항 SF 축제 페스티벌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저번에 소개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포항에서 SF 페스티벌이 열리는가 이러면서 참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나름 가서 보니까 진짜 그 포항에 인디 영화를 상영하는 인디 플러스요? 네, 인디 플러스라는 영화 상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디 영화 전용 상영관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 이런 문화의 볼모지에 포은도서관 쪽에 있죠? 네, 맞아요. 네. 네, 그쪽에 있는데 이것도 신기한데 거기서 SF 영화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SF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이제 벌어진다는 게 상당히 신기했고 그래서 10월 6일 날 제가 갔었거든요. 네. 네. 10월 5일이 이제 전통문화 컨퍼런스였고 네. 네. 그래서 6일 날 가서 보니까 사람이 역시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꾸며놓기는 정말 잘 꾸며놨는데 뭐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SF 역사라든가 아니면 그 우리나라의 역대 뭐 SF 만화들 뭐 예를 들면 라이파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징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신일숙의 아르미안의 내 딸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최근까지 그렇게 해서 그 이런 만화들에 대한 그런 소개들도 패널도 잘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나온 그 SF 단행본들도 이제 모아서 소개를 해주고 있었고 그래서 전시도 상당히 그 영화관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전시를 상당히 그 알차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나만 보기는 정말 아까운데 사람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행사를 일주일 전부터 홍보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겠네요. 네.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보러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랑 뭐 박상준 선생님이랑 있었는데 이 행사가 너무 좋고 네. 포항에서 이렇게 SF 관련 행사를 하는 게 참 흔치 않은 일인데 너무 홍보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다시 열린다면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이제 뭐 나름대로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만 포항에 사시는 분들이 뭐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네, 좀 안타까웠던 그러나 재밌었던 네,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컨택트를 받고요. 컨택트가 저는 최근에 나온 컨택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옛날 컨택트. 옛날 컨택트. 네, 조디 포스터 나오는 컨택트였어요. 그래서 그 컨택트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토크 콘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는 매트릭스를 상영을 하고 그에 또 매트릭스 관련한 그 토크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매트릭스 할 때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점심을 먹고 그래서 영화는 안 보고 이제 토크 콘서트만 나중에 들어가서 들었는데 일단 컨택트는 보셨나요, 공사님? 옛날 컨택트요? 네, 저희가 본 그 컨택트 아니죠? 그쵸. 어라이벌 그게 아니죠.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컨택트 되게 볼만해요. 그래요? 그 약간 일단 컨택트는 원작 소설이 칼 세이건의 SF 소설입니다. 컨택트라는 동명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고 조디 포스터가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줄거리는 어떤 조디 포스터가 전파 망원경을 네. 다루는 과학자인데 계속 그 외계에서 오는 신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제가 지금 봤을 때 재밌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옛날에 봤을 때는 그냥 조디 포스터가 외계로 나가고 그다음에 외계인을 만나고 이런 부분만 좀 재밌었는데 좀 인상이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외계인을 찾는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라는 연구가 상당히 허무맹랑하잖아요. 네. 사실 이 성공할 확률도 대단히 낮고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죠. 연구비를 받기가 세금으로 연구를 지원받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 조디 포스터가 정부에도 상당히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도 막 찾아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인류에게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상당히 역설을 합니다.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과학자들은 지금도 이제 저는 대학에서 이제 연구 기획팀이 있는데 정부 연구비를 따려면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을 꼭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이게 어떻게든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 네, 뭐 할 말은 많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어떤 정부의 기조,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맞는 이 좀 이렇게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쪽으로 어떤 같은 연구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리포트 계획서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이제 연구비를 따기가 쉬운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인상 깊게 보였는지도 몰라도 현대의 과학자들은 펀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회와 동떨어져서 연구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사회가 원하는 것 사회 뭐 또는 대중 또는 정부가 원하는 것에서 이제 동떨어진 연구를 하기는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속칭 돈이 안 되는 연구는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기초과학 연구가 특히 힘들고 기초과학 연구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를 우리가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는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게 뭐 돈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명약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 연구에 투자를 해야만 우리가 장기적인 그런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 뭐 당장 일본을 봐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노벨상 수상이 있었잖아요. 그 노벨상도 되게 옛날에 했던 연구가 지금 상을 받는 거고 그 당시에 배터리 관련해서 그쵸. 그 당시에는 그게 어떤 실용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지를 장담하지 못했던 연구들이 보통 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일본은 매년 노벨상을 받고 있죠. 네, 요즘 들어서. 그런 걸 보면 왜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느냐라고 하기 전에 투자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심해요.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지만 5년마다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전 정권에서 했던 그 키워드를 쓰는 건 금기시되거든요. 예를 들면 녹색 성장, 뭐 창조 경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어떤 그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그 같은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되고 나서는 녹색 성장이라고 쓰면 안 되고 창조 경제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뭐랄까 그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과학 정책으로는 이 장기적으로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그런 게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썰을 갑자기 제가 풀게 되었네요. 네. 최근에 그 연구단 IBS 연구단이 뭐 감사를 받았잖아요. 국정감사를 받았잖아요. 그 장면도 보니까 뭐 거의 코미디 쇼던데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부분이요? 그 막 비판을 하는데 비판이 아니라 그 감사를 하는 질문이 이제 이런 거죠. 돈이 안 드는데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 질문을 보면은 정말 아니 맨 처음에 지원할 때 당연히 국가가 그거를 알았을 텐데
그거는 뭐 그쪽에다가 뭐라 할 게 아니죠. 어쨌든 그러네요. 이 컨택트 영화는 97년에 개봉된 작품이고요. 네. 제가 그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때 그 지구과학 선생님이 이 영화를 자료로 많이 쓰셨어요. 오. 그래서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SF 영화 속에 틀린 고증 찾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이 영화가 오늘 뭔가 네. 뒤에 나올 얘기 같네요. 아, 그쵸. 네. 네. 그 이 영화 보면서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여기서 잘못된 게 뭘까? 뭐 이런 거 막 같이 설명하고, 저렇게 커다란 전파 망원경 그 옆에서는 핸드폰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대요. 네. 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영화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영화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신의 존재를 믿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주인공은 과학자고 무신론자인데 이 주인공의 애인이자 또 한 축을 담당하는 남자가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는 당연히 이제 신이 있다고 믿지만 또 어떤 비이성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약간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주인공이 그런 신학과 과학 사이에서 좀 갈등을 하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외계의 신호를 수신을 해서 외계로 만나러 가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는 좀 보고 나면 좀 과학봉이 차요. 과학봉이 차고, 그다음에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느낌?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 인간만 있으면, 이런 지적 생명체가 인간만 있으면 그건 얼마나 낭비일까?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주의 광활함과 과학의 경이로움과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끝나고 나서는 박상준 선생님과 그 전파 천문학을 전공하시고 또 여성이신 이정은 교수님. 그러니까 작중의 조디 포스터와 상당히 겹치는 그런 분을 모셔가지고 대담을 했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네, 이분이 이정은 교수님이 또 포항 출신 분이시래요. 그래가지고 포항여고 출신이고 전파 천문학을 전공하셨고 뭐 극중에 헤드폰으로 계속 이제 그 망원경으로 수신되는 신호를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 사실 그거는 영화적 과장이라고 하시고 실제로 헤드폰을 듣지는 않고 모니터를 주로 많이 보시고 뭐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행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연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천문학이 선진국의 학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그 세금으로 결국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연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이 천문학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가져야만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어떤 문화 수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야만 이 천문학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꼭 천문학 전공이 아닌 분들, 뭐 그냥 은퇴하신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그냥 어린애들도 그 나사라던가 이런 쪽에 그 견학을 상당히 많이 온대요. 많이 오고 천문학에 관심이 높고 조예도 깊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천문학이 옛날부터 약간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요새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 남미에 그 GMT라고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라는 거를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전파 망원경을 짓고 있대요. 광학 망원경이고 전파 망원경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도 지분을 넣었다고 하네요. 약간 10년 전쯤에 결정을 해가지고 이건 좀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이런 얘기랑 그다음에 11월 초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스타 탄생이라는
그 스타가 이제 별이죠. 네, 별 탄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정은 교수님이 출연을 하시고 직접 이제 이런 GNT라던가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목요일 밤에 방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전파 천문학에 대해서 많이 소개가 된다고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천문학을 어떻게 전공을 하게 되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별로부터 왔다는 것에 되게 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빅뱅이 처음 생겼을 때는 수소라던가 뭐 이런 원자들만 있었는데 별이 태어나고 죽으면서 더 무거운 이제 원자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그렇게 별이 몇 번이나 생겨났다가 죽으면서 났어야 하는 그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 속에 억거부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상당히 경이로웠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이걸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존재가 결코 하찮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핵융합을 할 때 네. 철까지밖에 안 만들어지죠. 가장 안정한 물질이 철이고. 네. 그러니까 핵융합을 하면서 네. 수소부터 뭐 헬륨, 탄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보통은 태양의 중심에 이제 철로 된 핵이 있대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바깥에는 수소하고 헬륨이 있고 네. 안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네. 철보다 더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지려면은 초신성 슈퍼노바라고 하는 그 네. 핵이 그 별이 터지는 그런 천문학적인 현상이 있어야만 철보다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묻혀 있는 금이나 네.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도 전부 다 그런 초신성 같은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또 소개해 주신 내용이 나사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 유학 중에 나사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JSWT라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대요. 그때가 20년 전의 얘기인데 아직 우리가 이런 기술은 없지만 예를 들면 뭐 우주정거장을 이제 발사하는 프로젝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발사할 때 예를 들면 날개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접혔다가 올라가서는 펴지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거야. 근데 우리가 그 기술은 아직 없지만 이런 걸 우리는 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막 했대요. 그래서 이게 약간 SF 영화 스토리 듣는 느낌이었대요. 왜냐하면 지금 없는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결국은 지금 보니까 그게 이루어졌다고 한 20년이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야지 그걸 이룰 수가 있고 그런 걸 많이 느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영화도 그렇고 토크 콘서트도 그렇고 상당히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다음에 뭐 매트릭스 관련해서도 송민영 선생님이라고 뇌과학 관련 책을 내신 분인데 지금 카이스트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이분이 이제 매트릭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네오가 하는 것처럼 칩을 꽂아서 우리가 무술을 배울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얘기였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뭔가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라고 인식을 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단 밝혀내야 되고 그때 우리 뇌의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자극이 돼가지고 이 고양이라고 인식을 하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우리 뇌의 어떤 부분을 자극을 해야만 우리가 고양이를 봤다고 인식을 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짜 기억을 그러면 심을 수 있는가 공각기동대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라던가 근데 사실 가짜 기억은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뇌를 직접 자극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암시를 주는 네, 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좀 다른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고문해가지고 막 거짓
진술? 거짓 진술 받아내게 하는 게 네. 옛날에는 막 있었잖아요. 그럼 그렇죠. 비슷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그러네요. 요즘은 뇌과학을 할 때 빅데이터 딥러닝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도 머신러닝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왜냐면은 뇌라는 게 데이터가 너무나 많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 손으로 다 분석할 수가 없고 사실 노이즈도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그렇죠. 예를 들어 사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과를 보는 동안에 다른 생각을 엄청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과를 본다는 그 생각을 어디서 하느냐 그런 걸 알아내려면은 그런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네. 영화로 넘어갈까요? 네. 네. 오늘 뭐 어떤 영화들을 소개할 예정이죠? 네, 오늘은 이제 우주 영화 특집이고요. 앞에서 한 얘기와도 좀 관련이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퍼스트맨 네. 그리고 그래비티, 에드아스트라 세 개의 영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퍼스트맨은 닐 암스트롱의 얘기죠. 네. 닐 암스트롱은 최초로 달에 간 지구인이고, 네. 네, 닐 암스트롱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뭐 그 어떤 우주선을 얼마나 멋있게 쏴서 달에 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희생이 있었고 누가 죽었고 닐 암스트롱이 어떤 고민을 했고 닐 암스트롱이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닐 암스트롱이 제미니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 이전에 그 도킹을 이제 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우주에서 도킹이 가능한가 이런 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자기 동료들이 죽죠. 네. 동료들이 죽고 뒤에 아폴로 프로젝트에서도 또 자기 동료였던 우주인 3명이 죽죠. 네. 그래서 아들 앉혀놓고 막 이제 그 질문하라고 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거기서 이제 아들이 그가 형제죠. 네. 형이 이제 나이가 많은 애가 돌아올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영화입니다. 네. 네. 저는 이 세 개 영화 중에 네. 뭐 다 좋지만 네. 퍼스트맨이 가장 좀 저평가되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래요? 네, 그 흥행에 실패를 했었대요. 오. 네, 흥행에는 실패했고 사람들이 이제 그 좀 예를 들면 그래비티 같은 네. 그런 좀 화려한, 스펙터클한 그런 우주 영화를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을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봤는데 저는 포스트맨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저도 버스맨이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전혀 저평가받을 영화가 아닌데. 그쵸. 이 영화가 일단 데미안 샤셀인가? 라라랜드 감독의 네.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주인공도 라이언 고슬링으로 똑같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라라랜드의 느낌이 저는 음악에서 약간 느껴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낭만적인 영화는 아니고요. 상당히 네. 우울한 영화입니다. 네, 우울해요. 네. 우울하고 가장 그 우울함을 관통하는 이벤트가 딸의 죽음이잖아요. 아, 그렇죠. 영화 시작에서 나오는. 네, 캐런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소아암에 걸려서. 네, 그 딸이 항암 치료 받으면서 애를 토하는데 이제 이걸 토닥여주고 그다음에 딸이 자는데 이제 머리카락을 매만지는 이런 장면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딸이 저렇게 아프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근데 이 라이언 고슬링이 이제 연기를 한 닐 암스트롱이 감정을 그렇게 많이 내보이지 않잖아요. 네. 상당히 오히려 약간 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정도. 아동학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할 장면도 좀 정도로- 많이 보여요. 네, 정말 이 아동학대요? 네. 왜요? 저 아들들 키우는 거 보면서 아들들. 저 아동학대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뭐 너무 애들을 감정 없이 키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네. 상당히 무뚝뚝한 네. 그런 면이 나오는데 네. 그게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보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감정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네. 이 사람이 얼마나
그 감정적으로 몰리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행동으로서 이렇게 네. 계속 나타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좀 신경질적으로 대응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좀 필요 이상으로 이 프로젝트에 집착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에서 동료들이 죽고 나서 좀 그렇게 되죠. 그것도 있고요. 네. 네. 그런 것에서 보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우주 비행사를 뽑을 때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고 해요. 감정적인 동요가 많이 없는 사람들. 네. 그리고 어떤 유사시에도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네. 어떤 임기응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기 때문에 닐 암스트롱이 실제로 그런 성격이었을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적인 고뇌가 역설적으로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원래는 X-15라는 비행기에 네. 그 시험 조종사 같은 사람이었죠. 네. 그런데 실수를 해가지고 딸이 이제 딸과 관련된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제 여러 번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 근신 처분을 받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사로 옮긴 거죠. 네. 근데 그 영화 전체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진 않지만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딸과 관련된 일이 계속 약간 트라우마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달에 가서 이제 그 딸의 그 팔찌였나요? 네. 그걸 이제 버리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트라우마가 약간 해소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고. 네. 또 재밌는 장면은 또 뭐냐면은 영화 내부에서 계속 그 정치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네. 그 약간 예산과 관련해서 네. 여기에 예산을 계속 투입되는 게 괜찮은지 계속 다툼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재밌습니다. 네. 우주 개발이라는 게 상당한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일이고, 네, 아까 했던 얘기죠, 사실. 네. 그다음에 네. 세금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우주 개발에 돈을 이 정도로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 네. 더 이제 현안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네.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에 이 정부가 강적으로 네, 집착을 한 게 사실은 소련을 이기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냉전 시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네. 그 우주개발 우주- 전쟁이죠, 우주개발 그죠, 전쟁. 그쵸. 대리전 같은 느낌으로 그쵸. 예, 우주 개발로 서로 경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이제 기초과학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 우주 개발도 순수한 어떤 과학적인 그런 의도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무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인명 피해도 많았던 것 같고 그쵸. 네. 네, 무리한 저는 스케줄로. 네. 사실은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다 이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네. 그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네. 영화에서만 한 5명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영화 보면서 이렇게나 많은 희생이 있었구나 이런 걸 네.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소련을 이기기 위해서 네. 좀 무리하게 진행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그러니까 영화에 좀 과감 없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네. 그 네. 화재로 죽는 그 장면은 진짜 참혹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좀 거기 보면은 이제 우주선도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선이면 네. 최첨단일 것 같고 네. 되게 좀 결함이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뭐 옛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라든가 이런 게 막 벌벌벌 떨리는 것 같고 막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 같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통신도 제대로 안 되고. 네네 여과 없이 나온다는 네. 게 저는 인상적이었고 근데 실제로 우주를 가게 된다면 저는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찾기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우주 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쾌적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충분한 기술을 아직까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처럼 네. 그렇게까지 이제 만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제가 그 이소연 우주비행사 네. 그분 이제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도
우주에 갔다가 내려올 때 죽을 뻔했대요. 네. 그 이제 왜 여러분들이 그 우주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그 삼각형으로 이게 돼가지고 이제 그게 그 돌아올 때 네. 그게 내려오면서 막 낙하산이 펼쳐지고 뭐 이렇게 바다 위에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려올 때 그 안에서 이제 연기 같은 게 났었대요. 연기 같은 게 났었고 그것이 뭐 원인을 모르는 거였고 그래서 뭐 좀 일촉즉발이었고 근데 또 이제 내려오는 각도가 자기네들은 몰랐는데 각도가 살짝 이제 원래 계획됐던 각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각도가 조금만 틀어졌으면 불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너네들은 다 죽었을 거다라고 이제 내려왔을 때 나사의 직원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아직까지 이게 상당히 이제 위험한 일이고 그 다음에 사실 근데 네. 비행기도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긴 하죠. 네, 뭐 퍼스트 클래스 이런 게 아닌 이상 비행기도 네. 굉장히 좁다랗고 네, 좋고 네, 그다음에 짐도 뭐 챙겨갈 수 있는 것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되게 흔들릴 때도 많잖아요. 좀 그쵸. 엄청 네. 무서울 때도 많고. 근데 네. 비행기는 또 제가 또 비행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비행기 그 승무원들 하는 팟캐스트를 듣는데 네. 거기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비행기가 엄청 튼튼하대요. 오,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은퇴를 하잖아요. 그 네. 좀 쓰고 나면 한 30년인가 있다가 이제 수명이 은퇴를 다 한다고, 돼서. 네,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더 이상 못 써서 은퇴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은퇴를 시키는 거고 네. 걔네들도 정비를 하면 또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좀 제3세계라던가 이런 곳들에 이제 팔려서 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막 위험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몇 겹으로 이제 안전장치를 해놓기 때문에 이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되면은 당연히 엄청나게 큰 사고가 되기 때문에 몇 겹의 안전장치를 해놓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 안전 기준을 잡아놓기 때문에 그 이 비행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안전하다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교통사고 뭐 지상에서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네. 그 비행기 타고 이제 거기서 사고 날 확률이 훨씬 적다라는 네, 얘기도 그렇죠. 있고, 네. 그렇다고 하네요. 뭐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은 우주 여행은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아 역시 우주 여행은 아직 시기상조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창문이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그건 아마 그때의 근데 창문이 작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쵸, 창문이 크면은 가장 보통- 취약한 부분일 것 같아서. 그쵸, 네. 네. 그리고 공상님은 만약에 우주로 갈 수 있다면 가시겠어요? 지금 뭔가 기회가 주어진다. 뭐 근데 그 어떤 그 설비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뭐 네. 진짜 SF 영화에 보이는 것처럼 편하고 쾌적하게 갈 수 있다면은 가겠지만 퍼스트맨에 나오는 것처럼 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저는 그래비티에 나오는 정도는요? 그래비티도 그렇게 그쵸. 네. 그래비티가 하고 싶진 그나마 않네요. 지금이랑 되게 가까운 네. 걸 텐데 네. 저도 그 이소연 씨가 얘기를 하기를 우주 공간이 그렇게 쾌적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주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서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 공기에서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밥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왜냐면 중력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밤에 그 잘 때도 그렇게 깊이 잠들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있대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냥 정말로 뭐 비행기 여행하는 정도로 뭔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으면 저는 좀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는 회의적인. 않은데 근데 가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의는 있잖아요. 남들이 못 해보는 걸 내가 해본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싶다. 우주를 나가서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 저는 제가 좀 안락하게 좀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옛날에 그 무슨 네. 라식 수술인가 그거 네. 얘기하면서 라식 수술을 안 한 이유는 라식 수술을 하면 우주에 못 가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원찬 얘기였죠. 네, 그렇죠. 그런 얘기도 네. 하곤 하는데, 네.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는 우주 갈 수 있으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은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네.
근데 저랑 같이 우주 영화 본 친구는 자기는 네. 우주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네. 왠지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영화가 상당히 그 어떤 SF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국뽕이라던가 네.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네. 좀 실제 근데 약간 실제 그대로를 이제 반영을 한다고 이제 전기 소설을 바탕으로 이제 네.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상황인데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그때 뭐 네. 스핀 걸려가지고 아, 네. 막 그거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네. 있었던 일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네. 막 기절을 하기 일보 직전에 네. 그걸 찾아내가지고 하고 뭐 그런 거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초인인가? 아, 라는 생각이 네.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인간이 네. 그리고 또 그때는 5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이제 컴퓨터가 발달이 안 된 상황에서 네. 그 많은 계산을 하고 그 히든 피겨스에도 나오잖아요. 막 손으로 막 계산 막 다 하고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멀리까지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왜 그 아폴로 계획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분리를 한 다음에 도킹을 하고 네. 거기서 다시 탐사선을 내려보낸 다음에 네. 그 탐사선이 다시 위로 올라와서 도킹을 하고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 사람이 살아서 달에 갔다가 네. 돌아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봐도 좀 허무맹랑한 계획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저걸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 이전에 나왔던 계획은 뭐냐면은 네. 그니까 당시에는 달까지 가는 기술만 있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실어서 우주선에 사람이랑 식량을 실어가지고 달에 일단 보내자. 그리고 한 20년 정도 있다가 우리가 돌아올 기술이 되면은 데리고 오자. 이런 계획이 실제로 얘기가 됐었대요. 와. 그런데 이제 나사에서는 네. 우리는 돌아올 기술이 없으면 달에 보내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뭐 제미니 계획이었고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요? 네. 대단하다. 근데 그 식량 20년 동안의 식량을 갖고 갈 수가 있을까? 아마 뭐 네. 그 우주 식량 같은 것들이겠죠? 우주 식량 같은 것들이라도요. 그 농사를 뭐 마샴처럼 농사를 짓는 거를 그런 건 아니겠죠.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돌아올 네. 연료나 네. 지금 돌아오는데 우주선도 필요하고 연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 그쵸. 다 빼고 거기다 다 식량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발상인 것 같아요. 아주 비인도적인 그런 네.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도 아마 그러니까 네. 수립을 안 했겠죠. 맙소사. 네. 근데 약간 그때 당시에 그 네. 광적인 분위기에서 네. 어쩌면 실현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20년이면은 지금은 돌아오셨겠네요. 만약 그게 그러니까요. 수립됐다면. 네, 네. 아, 그때 뭐 진지하게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아찔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와일이 온 더 문. 네. 백인들은 달에 있다. 또 이 노래도 나오는데 이 노래도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영화에서. 이게 약간 랩같이 이제 흑인들이 부르는 노래로 나오는데 뭐 우리 집 월세는 계속 오르는데 백인들은 달에 가지 뭐 이러면서 막 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와일이 온 더 문. 네, 와일이 온 더 문 하면서 막 나오는데 네. 이게 약간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길 스콧 헤론이라는 가수 겸 시인이고 네. 이 사람의 노래들이 현대 랩의 시초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현대 랩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별로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렇게 짧은 줄 몰랐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그 현대 랩의 태동이 하필이면 또 이 우주 개발 시대였다는 것도 신기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콘택트랑 좀 비교를 해보게 됐었는데요. 콘택트는 그런 게 나와요. 막 우주 외계 생명체랑 교신이 되니까 네. 아주 많은 종교 단체들이 막 그 나사 주변에 진을 치고 막 네. 집회를 하고 히피처럼 막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우주에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외계인들이 착한 놈인 줄 어떻게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신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이비 종교들도 있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컨택트에서는 그 어떤 사이비 종교 그 수종자들에 의해서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외계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시설이 그 외계 그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파괴가 돼요.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탑승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거기 이제 엔지니어들과 시설이 다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주인공은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거랑 똑같은 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로 가서 이제 조디 포스터가 탑승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 우주로 가는 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비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 테러를 일으킬 만큼의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 영화에서는 뭐 물론 사실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우주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은 그 제오 도살장으로 유명한 커트 보네것이라는 그 네. 아주 유명한 작가 있잖아요. 네. 그분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우주 개발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당시에 그 여론이 그렇게 우주 개발에 되게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만은 아니었던 거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뭐 동기는 어쨌든 간에 네. 인간이 달에 갔고 그 사실이 인류의 어떤 생각의 지평을 넓혀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이전 영화에서도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에 있으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닐 암스트롱이 그 우주 비행사 선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죠. 우리가 왜 그쵸. 우주로 가야 되는가, 네. 왜 달로 가야 되는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올해였나요? 올해가 그 달 착륙 60주년? 네, 맞아요. 네. 네. 이라서 나온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그 요즘도 이제 달에 간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음모론자들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닐 암스트롱이 그 달에 반사판을 설치를 해놓고 왔거든요. 반사판. 네. 그래서 지금도 지구에서 네. 이 특정한 시각에 달에다가 이제 전파 같은 걸 쏘면은 그 네. 반사돼서 되돌아옵니다. 오. 네. 그래서 뭐 달에 안 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네요. 네. 이미 물질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물증이 이미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네요. 네. 야. 가장 확실한 물증이죠. 네. 달에다 두고 왔는데 네. 반사판이. 네. 그러네요. 또 이 달에 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네. 그 이상의 뭔가 가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달에 간다는 프로젝트 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 60 몇 년도에 이제 달에 갔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달에 거의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달에 뭐 특별한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히토류는 많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뭔가 경제적 그게 아직 수지가 안 뭐 맞나 그렇긴 봐요. 하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달에 갈 만한 기술은 있는데 네. 그렇게 예전만큼 그렇게 달에 꼭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좀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네, 좀 이미 그렇죠. 한 번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유인 우주 비행 뭐 이런 것도 거의 뭐 우주 정거장 가가지고 뭐 실험을 하거나 과학 실험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으로 이제 탐사를 하잖아요. 큐리오시티. 네. 또 화성은 너무 가는 게 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달만 해도 이 영화에서 100시간인가 걸리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화성은 한 달인가 걸리니까 네. 그동안의 식량이라던가 이런 거를 실으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이제 우주 비행을 거닐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유인 화성 탐사 계획은 뭐 냉동인간 그런 게 네, 가능해지지 않는 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양가적 감정이 들었어요. 이게 네. 인간이 우주에 가는 게 상당히 그 인류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참 네, 여러 가지 면이 있구나라는 인류가 언젠가는 다 지구 밖으로 진출을 할 수 있을까요? 우주 밖에, 지구 밖에 주거 공간을 짓고 하는 게 가능해지는 날이 오긴 올까요? 일단은 우주 비행을 하는데 드는 돈이 네, 싸져야죠. 그렇죠. 네. 뭐 새로운 아주- 엔진 같은 거를 개발을 한다든가 네, 아주 해야겠죠. 싸져야 되고 지금 그 왜 앨런 머스크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주선 재활용하는 거. 네. 네. 그런 정도의 기술이 개발이 충분히 돼야 하겠죠. 근데 네. 그거 멋있던데요? 그 로켓이 이렇게 날아갔다가 착륙하는 거요. 수직으로 이렇게 착륙하는 네, 거가 네.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앨런 머스크쯤 되는 이제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제가 3,000년쯤 되면 될 살아있는 동안에 될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닐 것 같긴 하네요. 그렇군요. 2100년 안에는 불가능한 걸로. 네, 좀 네. 100년 안에는 좀 뭐 who knows죠. 네, who 사실은 knows. 스마트폰이 생겨날지도 몰랐던 거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만큼 그 미소 냉전 시대만큼 네.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나사도 그 예전만큼 그렇게 국가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 나사에서 뭐 중요 뉴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터트릴 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약간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여론을 좀 이렇게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번 중요 뉴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뉴스 그런 걸 외계인에 대한 그런 거라던가 뭐 예를 들면 화성에 물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줄 아는데 사실 그런 뉴스는 아닌 거를 좀 중요하다고 이제 하면서 뭐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요. 네. 그런- 트럼프가 이 영화를 뭐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미 영화다. 성적이 꽂는 장면이 안 나와서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 팔찌를 버리는 장면은 실제는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거는 영화적 각색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다음 네. 영화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영화는 그래비티라는 그쵸. 영화입니다. 네. 저희 시기순으로 좀 나열해봤어요. 음, 영화 세계를 뭐 과거를 다룬 영화 그리고 네. 좀 현재와 비슷한 영화 네. 그다음에 미래를 다룬 영화 이렇게 세 개를 그러네요. 네,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게 네. 우연히 이렇게 된 건데 네, 네.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뭐 우주인이 조난을 당하는 영화죠. 조난을 당했다가 돌아왔다. 네. 큰 스토리의 얼개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영화죠. 네. 그 감독이 그 차일드 그거 있잖아요. 네, 검색해 보세요. 네. 이 영화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1시간 90분짜리죠. 네, 90분짜리고. 그래서 상당히 칠드런 오브 맨이요. 네. 칠드런 오브 맨의 감독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주에 뭐 또 인공위성 같은 걸 수리하기 위해서 우주 정거장을 거쳐서 갔는데 거기서 그 우주 쓰레기, 우주 그 뭐라 그러죠? 잔해? 네. 잔해 같은 것들이 이제 우주선을 덮쳐가지고 우주상에서는 이제 물질이 굉장히 빨리 날아다니니까 우주 잔해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빨리 날아다녀가지고 이제 총알같이 막 그 우주선들을 덮치거든요. 우주선들 덮치고 그 다음에 국제 우주 정거장을 막 덮치고 그래가지고 조난을 당해가지고 소유주라고 하죠. 소유주라고 하는 걸 네. 타고 이제 지구로 겨우 귀환을 하죠. 네. 그런 그래서 내용입니다. 이게 그 파편들이 네.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78년에 나사 네. 소속의 과학자인 도널드 캐슬러 박사가 네. 주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캐슬러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네. 우주에서 이제 데브리가 생기면 이것들을 회수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우주선 원래의 그 인공위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돌던 궤도 그 속도 그대로 계속 돌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속도가 조금만 다르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돌거나 아니면 뭐 그 방향이 다르거나 했을 때 이거랑 충돌을 하면은 상당히 커다란 재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는 좀 뭐 그렇게 사서 걱정을 하냐라고 했지만 뭐 가능성은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지금은 또 이제 위성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영화처럼 연쇄적으로 뭔가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전혀 발생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다행히 우주라는 거는 지구와는 달리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 높이 차이도 이제 있거든요. 그렇죠. 고도가 맞아야 만날 네. 수 있죠. 네. 네. 고도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차원적인 상하좌우도 있기 때문에 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사실은 최근까지만 해도 이게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사고가 아니다라고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그 우주에서는 궤도를 돌고 있는 물질들은 네. 지구에 이제 궤도를 돌잖아요, 네. 얘들이. 네. 근데 같은 무게면은 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요. 네. 궤도를 돌려면. 네. 네. 안 그러면은 그쵸. 그 탈출 속도가 되면 이제 궤도를 네. 빠져나가니까. 네. 네. 속도를 올리면은 궤도가 올라가고 네. 속도를 낮으면 궤도가 낮아지는데 아, 이게 또 그러니까 물질의 무게하고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질 무게가 작으면 더 빨리 돌아야 돼요. 같은 궤도를 돌리면. 아, 맞나? 네, 아마 힘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더 빨리 돌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계산을 네. 해봐야겠는데 네. 네, 물리학적인 거라서 네. 네, 물리학에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주워 들은 게 다라서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고리들도 다 그런 조각들로 돼 있잖아요. 토성의 고리나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보이는 그쵸? 것보다.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위성보다 그런 파편들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맞으면 진짜 이제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래비티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위성이 파괴되거나 우주정거장이 파괴될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영화는 제가 처음 영화관에서 봤을 때 네. 느낌은 상당히 그 고독함, 그 우주에서의 그 사일런스, 그 고요함 네. 그런 것과 이 주인공이 결국 혼자 남아서 분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남았을 때의 고독함과 우주의 광활함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위치 에너지가 같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네. 네. 그런데 같다고요? 같다고요? 네, 같은 높이에 있으면. 같은 높이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같죠. 네. 네. 그러면은 잠시만요.
아닌가? 아무튼 뭐 이거는 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비티에서 그렇게 이제 고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공이 네. 스펙터클한 상황에 마주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음악이 상당히 잘 보완을 해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음악도 상당히 저는 좀 인상 깊게 들었고 좀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그 약간 우주에 대한 두려움 그런 네. 것들 좀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산드라 블럭이잖아요. 네. 네, 그 산드라 블록도 연기가 상당히 좋았고 조지 클루니가 나오잖아요. 네. 콜스키 네, 역으로 나오는. 네, 조지 클루니 역할이 너무 멋있지 않던가요? 맞아요. 너무 이 그 멋있음으로 도배한 그런 좀 성인군자처럼 나오는 거 같아요. 네 캐릭터.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널. 네, 그러니까 희생을 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멀어지고 나서도 계속 통신이 계속 되는 한 이제 주인공을 계속 도와주잖아요. 너는 에어로크로 가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서 네. 남아있는 사람을 살리고 싶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뭐 줄을 끊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 다음부터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저렇게 성인군자처럼 계속 도와주고 그게 참 어쨌든 그 캐릭터 자체가 너무 먼치킨 같은 느낌이었고 근데 그런 먼치킨 같은 멋있는 캐릭터를 조지 클루니가 너무 잘 연기를 해가지고 저는 가슴이 두근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엄청 능청스러운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네, 막 근데 약간 성희롱도 하고 네, 막, 캐릭터적인 네. 반전도 굉장히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능글능글한 캐릭터가 네. 진지를 빨면 네. 더 멋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약간 그 스테레오타입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네. 제가 예를 든 캐릭터가 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네요. 그 건담 시즈의 무프라가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네. 캐릭터라던가, 건담 더블오의 이제 로콘 스트라스토스라는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런 좀 약간 평소에는 막 유들유들하고 약간 나사 빠진 것 같이 이제 좀 약간 그런 남성 캐릭터인데, 좀 심각한 상황이 되면은 엄청 진지해지고, 그 다음에 아주 뭐라 그래야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 상대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카우보이 비밥의 주인공 주인공 또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스파이크도 뭐 조금 다른가요? 좀 그렇긴 한데 스파이크는 그래도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스파이크는 닥터우? 가볍기도 하고 네. 좀 너무 개인적인 복수라던가 개인적인 그런 목표에 네. 좀 더 훨씬 진심이 되는 느낌? 정의감이 네. 아니라 네, 정의감보다는 네. 네, 그런 쪽에 진심이 되는 느낌이 그죠. 어쨌든 닥터우는 좋아하지만 네. 그쪽하고도 조금 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닥터우도 어디까지나 네. 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가벼워야 닥터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진지할 때도 있잖아요. 진지해도 네. 진지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계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랑 약간 다른 느낌, 다르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네요. 어쨌든 닥터후 중에서는 데이비드 테넌트의 해당이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 최근에 맷닥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더 크라운이라는 네. 그 시리즈물을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하는 네. 거기에 맷 데이먼이 그 사람으로 나와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부군으로 나오거든요. 더 크라운이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여담이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래비티로 돌아가서 네. 네.
거기서 보면은 화재가 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 예. 거기서 보면은 불꽃이 이제 그 동그랗게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그 그래비티에서 고증을 엄청 열심히 했다고.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네. 예를 들어 뭐가 있죠? 글쎄요. 아까 뭐 불꽃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보통은 지구에서 불을 튀기면 네. 라이터 같은 불을 보면은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모양인데 네. 그거는 이제 중력 때문에 네. 왜냐면은 가벼운 공기는 뜨고 무거운 공기는 가라앉는데 그 뜨거운 공기 열에 네. 닿은 공기는 뜨면서 네. 타기 때문에 어... 산소가 타는 거죠. 불이 네. 붙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로 이렇게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력이 없으면은 뜨거운 공기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형의 불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뭐 우주 비행사들이 이 영화를 보고 네. 아, 정말 그대로 재현을 했다. 뭐 이런 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또 그중에 일부러 안 맞게 한 부분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산드라 블록이 눈물을 흘릴 때 있잖아요. 네. 눈물이 사실은 이게 떨어지지 않고 네. 그냥 눈에 붙어 이렇게 있대요. 맺혀 있어요. 맺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왜냐하면 표면 장력이 중력보다 중력이 없으니까 표면 네. 장력이 가장 센 힘이니까 물이 뭉쳐 있는데 그러면은 좀 극적 효과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눈물방울이 떨어져 나오는 걸로 표현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봤을 때 이제 산드라 블럭이 이제 그 우주 안으로 들어와서 우주복을 막 벗잖아요. 네. 벗고 이제 완전히 엄청 우주복을 벗으니까 그 안에 엄청 간편한 복장이었거든요. 그냥 탱크탑에 그냥 반바지 복장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우주복 안이 그렇게 간단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주복 안에 예를 들면 그것 뭐 이렇게 그쵸 뭐 기저귀 같은 것도 차야 되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생명 유지 장치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너무 이제 우주복은 우주복이고 그 안에는 그냥 간편하게만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것도 이제 극을 위한 그런 허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퍼스트맨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스트맨 보면은 우주복 입기 전에도 막 뭔가 막 껴있고 그 다음에 우주복을 입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고증에서 일부러 벗어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 그래비티가 또 철학적으로 좀 은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산드라 블록이 그렇게 그 우주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약간 태아의 모습을 하고 이제 이렇게 웅크리고 휴식을 취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구로 내려와서 물로 떨어지잖아요, 우주선이. 그리고 물 속에서 이제 헤엄쳐서 올라가는 장면. 그 다음에 그 무트로 올라와서 처음엔 기다가 그 다음에는 마침내 두 발로 서는 장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이 이제 물 속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기다가 결국은 이족 보행을 하게 됐다는 그런 진화의 그런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럴 듯하다. 네네.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또 말씀하실 부분이 아무튼 뭐 그래비티도 괜찮은 영화고 퍼스맨하고 그래비티 둘 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비티도 좋은 영화고 그 상당히 몰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긴장감이 있는 영화죠. 네. 긴장감이 있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90분인데 더 짧게 느껴지는. 맞아요. 네. 다음 영화로 넘어가죠. 네. 다음 영화로 넘어가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거는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에드 아스트라. 네. 라틴어죠. 투 스타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라틴어로 읽으면 사실은 아드 아스트라래요. 에드가 아니라 AD니까. 네. 요거는 먼 미래, 근미래. 영화 시작하면은 근미래를 뭐 배경으로 했다고 나오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렇게
근미래가 아닌 것 같은 굉장히 아, 먼 미래가 아닌가. 맞아요. 네. 왜냐하면 화성에 가는데 기지가 있고, 그쵸. 네, 달에 기지가 있고, 달이 다른 기지가 있다 못해 너무나 네, 국가적으로 이렇게 그 경계가 다 있죠. 네, 그 다음에 인간이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환경이 되어서 네. 심지어 달 터미널에 서브웨이가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 보고 좀 풋했던. 네. 아무튼 네.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네. 확실히 미래의 이야기가 미라 맞고요. 얘기고. 네. 어떤 내용이냐면 지구에 그러니까 주인공의 아버지는 이제 천문학자인데 해왕성 쪽이죠. 해왕성 쪽에 그 위성 같은 거를 하나 띄워가지고 네. 외계인을 찾는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을 하다가 일단 죽은 걸로 나와요. 처음에는 죽은 걸로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전파가 지구를 덮쳐가지고 그게 이제 반물질을 연료로 해서 돌아가는 우주선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오작동을 일으켰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대한 전파가 네. 계속 지구를 덮칩니다. 그러니까 태양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태양풍 같은 거 치면은 전기 그 기계 같은 게 다 전자기기가- 고장 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계속 지구를 일정 시기마다 덮쳐가지고 네. 지구에 있는 모든 기계 같은 걸 다 고장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제 주인공이 군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저거를 가서 파괴해야 된다 이런 임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는 그 우주 기지가 다 고장이 나요. 잘 안 가져요. 네. 그래서 그 해왕성인가 천왕성까지 있는 그 위성까지 가려면 화성에 있는 우주 기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을 간 다음에 달에서 그 화성까지 가서 화성에서 이제 가려고 하죠. 화성에서 해왕성까지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네. 네. 아버지가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그 가기 전에 그 교진을 합니다. 해양성에 남아있는 아버지와 계속 교진을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주인공이 이제 참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죠. 아버지 아들이에요. 보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군대에서는 당신은 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배제를 하고 이제 다른 대원들만 데리고 이제 해양성까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열심히 어떻게 침입을 해가지고 그 화성 기지의 기지를 관리하는 그 대빵 네. 뭐라 부르죠? 아무튼 그 사람이 그 사고로 그 아버지가 그 전파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단은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네네 그 프로젝트. 네. 그 같이 갔었죠? 네, 같이 갔었죠. 같이 네. 갔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연구를 해봐도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안 나와서 사람들이 돌아가자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걸 납득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자고 임무에 미쳐버려서. 네,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을 생명 유지 장치를 꺼가지고 네. 다 죽여버렸죠. 네. 네. 그 중에 그 이제 화성 기지 대장의 그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그 여자가 주인공한테 너가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주인공을 이제 그 우주선에 실어줍니다. 근데 그 우주선에서도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주인공만 남고 다 죽어요. 네. 주인공만 남고 3명 다 죽고 네. 어떻게 가가지고 얼마나 걸리더런가요? 75일인가 걸리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쵸,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네,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막 피폐해져가지고 막 그 75일 동안 그러니까 혼자서 가잖아요. 네. 혼자서 그 오랫동안 네. 아주 좁은 곳에 갇혀 있으면 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네. 그 배에 구멍이 튜브를 있습니다. 튜브를 내가지고 튜브 꽂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네. 이제 먹고 네. 그렇게 갑니다. 네. 가가지고 갔더니 아빠가 진짜 살아 있어요. 네. 살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임무에 미쳐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면서 외계 행성들을 찾고 있어요. 외계인들이 있는
있을 만한 행성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아들이 아빠 그만 포기하세요. 저희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빠는 사실 좀 그 빌런 같이 나와요. 그렇죠. 네. 좀 제정신이 아니고 네. 또 아들한테도 별로 그렇게 정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아들이 엄청 어릴 때는가요? 뭐 청소년기인가요? 그때 아빠가 떠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들은 사실 아빠에 대한 별 기억이 없었는데 아빠는 아들을 그냥 약간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요. 네. 네,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 엄마나 너에 대해서 뭐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아들은 네. 그 기지에 도착해가지고 그 위성에 도착해가지고 반물질 엔진에 핵폭탄을 설치하고 아빠를 데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죠. 네. 그런데 아빠는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고 아들을 이렇게 탁 밀쳐버리고 너 혼자 가 그러고 저 우주 공간 속으로 사라지죠. 네. 그래서 아들은 다시 자기가 타고 온 우주선으로 돌아가서 지구로 귀환합니다. 네. 네, 그리고 끝나요. 그런 스토리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스토리로 보면은 뭐 그렇게 재밌는 스토리는 아니죠. 사실 그 어떤 스펙터클한 뭔가가 있다거나 뭔가 뭐 반전이 있다거나 뭐 이런 스토리는 아닌데 네. 저는 이 영화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주인공 개인의 뭔가 심리에 침잠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계속 심리 검사를 받거든요. 네. 뭐 우주로 가려면 계속 그 심리 검사를 통과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받으면서 이 주인공의 심리가 어떻게 막 동요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 그 아빠로부터 벌어진 그 기억들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결핍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영화 내에서 충분히 표현이 되고 있고 네. 좀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나중에 그 아버지를 만나러 혼자 이제 가는 장면도 네. 이 사람이 사실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지를 못하잖아요. 네. 네. 원래 그 아내가 있었던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죠. 네, 그것도 그렇고 네. 다른 동료들하고도 일정 이상으로 이제 깊이 친해지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많이 드러내는 일도 별로 없고 네. 그렇게 지내는데 또 이제 정작 혼자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외로워하잖아요. 네.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이런 부분들 보면 네. 약간 우리가 저만큼 중증은 아니지만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네. 거의 저렇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과 깊게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면서도 SNS라든가 이렇게 좀 약간 인스턴트한 관계? 네. 좀 그냥 우리가 좋을 때 그냥 연락할 수 있고 뭐 싫으면 쉽게 끊을 수 있는 이런 관계들에는 많이 집착을 하고 또 이제 관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관심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고 네. 그렇게 관심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좀 공포스러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그런 내면 심리에 대한 묘사를 우주를 빌려서. 배경으로 네. 하고 있다는 게 좀 마음에 들었고 근데 우주에 대한 묘사도 저는 그러니까 좀 우주가 이 세 영화가 다 좀 그런 것 같은데 우주가 그렇게 밝은 곳이 아니고 네. 우리 인간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곳이 아니고 네.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당하고 싶어 하지만 네. 우주는 과연 우리를 받아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공허함 같은 거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공허하고 맞아요. 네. 진짜 아무것도 없고 네 그런 것들 그 속에서 고독감 특히 이제 마지막 그 에드 아스트라에서 또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결국 외계인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라는 것이 이 지구에서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가를 약간 영화를 통해서도 좀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단순히 우리 개인이 느끼는 고독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서 고독한 존재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 아버지는 좀 광기에 사로잡혀서 네, 필사적으로 그 어떤 다른 생명체를 찾고자 하잖아요. 네, 그것도 좀, 네, 지금까지 말했던 맥락에서 보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좀 미치더라도.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영상미라던가, 그 미장센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최근에 나온 그 블레이드 러너 2046? 그거랑 비할 정도로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떤, 네. 네. 음악 같은 게 정말 훌륭합니다. 네, 그 진짜 긴장감 있게 음악을 만들었고 네, 근데 이게 너무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음악이 계속 뭔가 일어날 것처럼 자꾸 막 사람을 긴장시켜가지고 진짜 영화 보면서 이렇게 네. 쭈뼛 서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반면에 저는 좀 결말은 실망스러웠어요. 네. 저도 좀 결말은 너무 약간 상투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쵸. 상투적이고, 물론, 어떤 결말이었으면 상투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좀 답이 쉽게 안 나오긴 한데, 제가 상상한 거는 네.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한 거는 영화를 보고 이제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네, AI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쵸. 다뤘던 네, 네. AI 영화 보면은 끝부분이 굉장히 몽환적이고 약간 현실적이지 않게 처리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아예 처리를 해버렸으면 네.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그거를 좀 모호하게 처리해가지고 그렇죠. 그 마지막에 아버지랑 만나고, 그 다음부터 뭔가 조금 이상했어요. 네, 그 네, 다음에 네. 뭔가 네. 주인공이 막 굳이, 그 외계에서 막 빛이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저 멀리서 무슨 빛이 이렇게 비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외계인이 나오나? 외계인이 나오나? 계속 이러고 있는데 외계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무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허무했습니다. 네. 저는 굳이 브래드 피트가 살아서 지구로 돌아왔어야 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네.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인터뷰 같은 장면도 있잖아요. 그쵸. 그것도 너무 싫었어요. 아니 거기서 나는 이제 사랑을 깨달았다 막 이러잖아요. 네. 아니 너무 영화를 이 영화의 주제는 내가 봤을 때 그게 아닌데, 예. 그냥 그 어떤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던 남자가 고난을 겪고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런데 너무 영화의 수준을 그렇게 스스로 낮춰버리는 결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결말에 이르기까지는 영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 빛의 활용 같은 거, 장면의 활용 같은 것도 그렇죠. 굉장히 뛰어난데 네. 그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화성에서 네. 이제 여자하고 둘이 맞아요. 이제 둘이 대면하는데 대담하는 게. 빛이 이렇게 그림자가 쫙 지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정말 멋있습니다. 그쵸. 화려하진 않나요? 네. 화려하진 않지만 그게 좀 인상적으로. 블레이드 러너가 떠오르는 장면이었어요. 그렇군요. 왜 멀리스사에서 네. 뭐 잡혀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빛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 배경에서. 네.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영화인데 아쉬운 면도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네. 그 결말 전까지 이제 보시고 뒤에는 상상하면은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그리고 브래드 피트가 그렇게 건조한 드라이한 연기를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네. 네. 연기도 네, 그 굉장히 좋고. 눈빛으로 뭔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 네, 이었어요. 뭐 추가로 아까 뭐 고증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고증이 그렇게 충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많고요. 네. 예를 그래서 들어 예. 화성 지하에 물이 있다던가 네. 네, 그런 장면들은 사실 그렇죠. 좀 비현실적이죠. 네, 액체 상태의 물이 있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먼 미래인 걸로. 네, 정말 먼 미래에 뭐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생긴 걸로. 네. 영화 초반에 나오는 근미래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페이크인 걸로.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다음번에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 재밌을 것 좋은 같아요. 주제예요. 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토피아 단편선이라고 네. 이제 우리나라 SF 작가분들이 모여서 낸 그 소설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토피아를 주제로 한 편, 한 권, 그 다음에 유토피아를 주제로 한 권. 네. 해놓은 게 김초엽 있는데 작가님이 참여하셨죠? 맞아요. 네, 김초엽 작가님도 참여를 하셨고요. 이거를 저희가 녹음을 해볼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세븐시즈라고 네. 또 미래에 이제 디스토피아가 된 지구에서 살아남는 그런 서바이벌 장르의 만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 방송은 어디에서 들을 수 있죠? 방송은 파티, 팟빵, 팟캐스트,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댓글은 언제나 저희가 열렬히 환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부담 그리고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고요. 맞아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최근에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다음 주 방송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